안녕하세요. 보다 많은 이들이 인문학의 가치를 알아주길 바라는 르네상스 랩소디입니다. 이제 드디어 로마의 독보적인 주인공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등장하는데요. 무엇이 그를 로마의 아이콘으로 만들었는지 입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이탈리아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지도자에게 요구되는 자질은 다음의 5가지다. 지성, 설득력, 지구력, 자제력, 지속적인 의지. 카이사르만이 이 모든 자질을 두루 갖추고 있었다. 계몽사상의 대표적인 사상가 중 한 명인 몽테스키웨도 이러한 평가를 내립니다. 카이사르는 행운을 타고났다고 사람들은 말한다. 이 비범한 인물이 뛰어난 소질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결점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악덕과 무관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그래도 역시 그는 어떤 군대를 이끌어도 승리자가 되었을 것이고 어떤 나라에 태어났더라도 지도자가 되었을 것이다. 굉장한 극찬이죠. 사실 박터지게 싸우다 헤어진 연인이라도 시간이 지나면 추억이 미화되면서 사뭇 그리워지기도 하는데요. 역사적 인물에 대한 평가 역시 세월의 침식작용으로 미화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동시대를 함께 살았던 이들이 느꼈던 감정보다 말이죠. 율리우스 카이사르에 대한 세간의 평가도 예외는 아닐 텐데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을 고려하더라도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비범한 인간이라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특히 배짱 하나는 두둑했는데요. 일화 하나를 소개합니다. 대학 공부를 위해 로도스 섬으로 가는 도중 카이사르가 타고 있던 배가 해적선의 습격을 받아 그만 포로가 되어버렸다. 산악기로 유명한 해적들은 납포한 선박의 승객들에게 차례로 몸값을 매기다가 카이사르에게는 20탈렌트의 몸값을 매겼다. 그리스 화폐 20탈렌트를 로마 화폐인 데나리우스로 환산하면 30만 데나리우스 정도가 된다. 그 당시 병사의 1년 봉급이 60데나리우스였으니까 20탈렌트는 4,300명의 병력을 모집할 수 있는 거액이었다. 그런데 자기한테 매겨진 몸값이 20탈렌트라는 말을 들은 젊은이는 껄껄 웃고 나서 내 놈들은 누구를 붙잡았는지 모르는 모양이군 하고 말했다. 그리고는 스스로 몸값을 50탈렌트로 올렸다. 20대 중반의 카이사르는 잔인하기로 유명한 킬리키아 해적들 사이에서 목숨을 완전히 보장받으려면 20탈렌트로는 충분치 않다고 판단했다. 기분에 따라 사람을 식은 죽 먹듯 죽이는 킬리키아 해적들한테도 젊은이의 얼굴은 50탈렌트의 거금으로 보였을 것이다. 돈을 마련하고자 심부름꾼이 떠난 후 카이사르는 해적들의 눈치를 보며 쭈뼛거리기는커녕 거만하게 행동했다. 그가 자고 싶을 때 해적들이 떠들면 종자를 보내어 조용히 하라고 명령까지 했다. 또한 해적들을 청중으로 삼아 그동안 써둔 신화 연설을 들려주기도 했다. 누군가가 한눈이라도 팔면 지성이 모자라는 야만인이라고 욕을 퍼붓기도 했다.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목숨을 부지할 수 있다지만 해적 앞에서도 기죽지 않는 카이사르의 모습은 그 누구도 쉽게 흉내낼 수 없는 강심장입니다. 로마 역사상 가장 강렬한 인물로 기억되는 이유 역시 두둑한 배짱 때문일 것 같고요. 그러나 대범한 기질 하나만으로 카이사르를 온전히 설명할 수 없습니다. 모든 인간이 입체적이듯 카이사르 역시 매우 입체적인 인물이었고 무엇보다 로마라는 시스템에 대해 강한 의구심을 갖고 있었던 야심가였습니다. 이만하면 됐다고 모두가 만족할 때 카이사르의 심장은 언제부터인가 새로운 욕망으로 꿈틀거리고 있었죠. 지난 영상에서 다뤘던 그라쿠스 형제의 개혁, 비록 그들의 시도는 실패로 끝났지만 지금의 로마 시스템은 한계에 봉착했다는 그라쿠스 형제의 시대인식만큼은 매우 정확했습니다. 전쟁의 패자까지도 특유의 관용으로 적극 끌어안았던 로마의 개방성, 이는 당시 고대 국가들과 명확히 비교되는 탁월한 시스템이었는데 포에니 전쟁 이후 몸집이 거대해진 로마는 어느새 폐쇄적인 정책으로 주변 민족들에게 인심을 잃기 시작합니다. 당시 대단한 파격으로 평가받았던 로마 시민권 발행조차 로마인에게만 한정하려는 민족 중심주의도 나타났고요. 오랜 전쟁으로 극심한 가난에 내몰린 프롤레타리아의 폭발적 증가, 이에 반해 땅 투기와 부의 세습으로 자신들의 이권만 챙겼던 로마의 기득권층, 이로 인해 로마는 극심한 사회적 양극화로 갈등과 몸살을 앓습니다. 이러한 패단을 인식한 그라쿠스 형제는 각자가 생각하는 속도와 온도는 달랐지만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개혁을 추진합니다. 약자들 편에 서서 로마 시스템을 바꿔보려고 안간힘을 썼죠. 특히 가장 큰 뇌관이었던 부동산 문제도 과감하게 건드리면서 개혁의 진정성을 보였고요. 하지만 반발하는 기득권 세력을 이겨내지 못하여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고 말죠. 그 후 공포정치를 표방하는 술로의 등장으로 로마는 더욱 폐쇄적인 사회로 전락하며 내전이라는 홍역까지 치르는데요. 카이사르는 이러한 내부 갈등으로 혼돈을 겪는 시대 속에서 시원찮은 명문 귀족으로 태어납니다. 책을 읽어볼게요. 로마가 건국된 지 653년, 서력 기원으로는 기원전 100년 7월 12일, 가이우스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로마의 수브라에 있는 집에서 태어났다.
위대한 인물의 탄생에는 갑자기 밝아진 별이 내려왔다는 따위의 전설이 따라다니게 마련이지만 카이사르의 경우에는 이런 에피소드가 없다. 누나와 누이 사이에 낀 외아들이었던 그는 어머니의 애정을 한몸에 받으며 자랐다. 평생 동안 그를 특징 지은 것 중 하나는 아무리 절망적인 상태에 빠져도 유쾌한 기분을 잃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렇게 낙천적일 수 있었던 것은 흔들리지 않는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나이에게 최초로 자부심을 심어주는 것은 어머니의 애정이다. 어릴 때 어머니의 사랑을 받고 자라면 자연히 자신감이 뒷받침된 균형 감각을 얻게 된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를 바라보는 적극성도 어느새 저절로 몸에 배게 된다. 로마 건국 이래로 수십 명씩 집정관을 배출한 코르넬리우스, 클라우디우스, 파비우스 시족에 비해 율리우스 시족은 고작 한 명의 집정관만 배출했을 정도로 귀족 중에서 아웃사이더였습니다. 어머니 아우렐리아의 친정이 이름난 집안이긴 했어도 재산이 많지 않아 귀족치고는 검소한 생활을 했다고 하니 카이사르는 다이아몬드 수저까지는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평범한 시민들에 비해 유복한 환경에서 태어난 건 맞죠. 어쨌든 성장기 시절의 카이사르는 특출난 재능으로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타입은 아니었습니다. 전형적인 대기 만성형이었죠. 다만 성인이 되어 가정을 꾸린 뒤에 옹골찬 기질을 드러내는 사건 하나가 벌어집니다. 당시 사회는 원로원파와 민중파로 나뉘어 양대 정당이 병립해 있는 것과 비슷한 구조였습니다. 사실 카이사르는 민중파 대부 마리우스의 처조카였는데요. 마리우스의 후계자를 자처하고 있었던 킨나가 서민층의 지지를 확고히 하고자 자신의 딸과 카이사르를 혼인시킵니다. 정략 결혼이었던 거죠. 그런데 독재자 술라가 권력을 거머쥐고 킨나를 비롯한 정적을 제거하기 시작하면서 카이사르는 위험에 처합니다. 원로원파 술라에게 민중파 사람들은 모두 제거해야 할 대상이었죠. 하지만 참모들이 18살밖에 안 된 카이사르의 나이와 가문의 뒤를 이을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만류합니다. 카이사르의 비범성을 알아본 술라는 이에 굴하지 않고 카이사르를 처단하려 했지만 주변의 반대를 뿌리치지 못하고 한 가지 조건을 내걸며 타협을 시도합니다. 킨나의 딸과 이혼하라. 카이사르가 어떻게 했을까요? 책을 읽어보겠습니다. 18세의 젊은이한테서 돌아온 대답은 노였다. 술라는 격분했다. 한 무리의 코르넬리우스 일당이 젊은이를 붙잡으러 갔다. 카이사르는 로마뿐만 아니라 이탈리아 전역을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었다. 열이 나서 펄펄 끓는 몸으로 동굴에 숨어서 위기를 모면한 적도 있었다. 그러나 술라의 추적은 집요하여 소아시아로 도망친 뒤에야 그의 추적을 피할 수 있게 되었다. 30세 이상이 되어야 법적으로 공직에 나갈 수 있었던 로마 사회에서 30세 이전의 카이사르의 삶은 주변의 이목을 끌지 못했습니다. 한낱 도망다니는 풋내기일 뿐이었죠. 물론 언제든지 공직에 나설 수 있는 집안 배경을 갖고 있었지만 명망 있는 귀족들이 경계할 만큼 엘리트 코스를 밟은 것도 아니었고요. 오히려 이 시점에서 로마 사회는 온통 폼페이우스라고 하는 인물에게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해적 소탕에 이어 동방 오리엔트까지 단숨에 평정하여 마그누스라는 칭호까지 얻은 폼페이우스. 시민들에겐 영웅이었지만 원로원에겐 불안하고도 껄끄러운 위험 요소였죠. 원래 전쟁을 승리로 이끈 로마의 총사령관은 북쪽에서 귀국할 때는 루비콘강, 남쪽에서 돌아올 때는 브린디시에 도착했을 때 군대를 해산하고 개선식이 거행될 때까지 로마 성문 밖에서 대기해야 합니다. 하지만 예전 술라는 군대를 해산하지 않고 곧장 수도 로마로 향하여 쿠데타를 일으켰죠. 폼페이우스는 어떻게 했을까요? 반전을 예상할 테지만 순순히 군대를 해산합니다. 그러나 개선식 거행, 기원전 60년도 집정관 출마 허락, 병사들의 퇴직금 지급 등을 조건으로 내걸죠. 사실 폼페이우스는 지금껏 특례 혜택을 거듭 받았던 인물입니다. 원로원 자격도 없는 29세 때부터 이미 절대 지휘권을 부여받았고 해적 소탕 작전을 벌일 때는 처음으로 3년이라는 이례적인 임기까지 보장받았을 뿐만 아니라 해적 소탕에 성공한 뒤에는 다시 동방 원정을 위한 무기한 대권도 위임받았습니다. 개선식의 주인공으로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도 누려보고 집정관까지 역임하면서 남부러울 게 없는 출세 가도를 달렸죠. 그래서 원로원은 이쯤에서 폼페이우스를 억제해둘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개선식만 허락하고 나머지 요구 조건에 대해선 불허 결정을 내립니다. 비슷한 시기에 카이사르는 착실하게 커리어를 쌓아갑니다. 제사장, 회계감사관, 안찰관, 최고제사장의 단계를 밟으면서 에스파냐 총독 자리까지 영역을 넓히죠. 그럼에도 여전히 카이사르와 폼페이우스의 이력을 비교하면 넘어설 수 없는 간극이 있습니다. 대통령 자리에 오른 인물과 장관과의 비교라고 할까요? 로마 시민의 다수도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카이사르는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폼페이우스보다 훨씬 치밀하고 전략적으로 수가 높은 인물이었죠. 폼페이우스는 단순히 권력 자체를 탐했던 인물이라면
카이사르는 로마의 변화를 꿈꿨던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권력을 원했던 것 같았지만 목적은 서로 달랐습니다. 그리고 이 차이는 결코 작은 차이가 아니었고요. 자세한 건 다음 영상에서 다루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칠게요.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